예, 좀 쉬셨습니까? 코트라 중남미 본부하고 멕시코 시티 무역관 맡고 있는 양국보입니다. 오늘 어제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G2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전체 설명을 듣고 관심을 보이시고 계신데 좀 멕시코가 깍두기처럼 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조금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한데 리프레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멕시코 동향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실은 멕시코 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뚱맞은 맛이 있는데 역시 우리 주요한 시장이고 또 앞으로 굉장히 커나가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중국, 미국도 좋지만은 한번 니치마켓 또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는 중남미 전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폭이 커지고 해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가장 영향이 많은 멕시코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멕시코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전 세계 베트남에 이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처가 되고 있고 제조 공장으로서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만 해도 1,700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부품뿐만 아니라 또 이 하청 기업들,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하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자,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제가 근데 전체 큼직큼직하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멕시코 경제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다음날 선거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온 화면인데 신문에 일면이 전부 거먹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 쇼크, 그 다음에 악몽,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페소화가 사실은 지금 멕시코로 수출하는 분들 또 현지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지금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것이 현지 화폐의 등락입니다. 그래서 개표를 시작하면서 저도 그날 식당에서 개표 결과를 보면서 환율 표를 옆에 놓고 앱으로 보고 있었는데 순간순간에 페소화가 떨어지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후 개표 시작한 16시 오후 4시부터 그날 저녁 11시 20분까지 이만큼 떨어져 버렸습니다. 18배소에서 20.75배소로. 소위 말해서 무역보험공사 현지 지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출대금 회수 때문에.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날 주식 멕시코 증시가 급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7%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만큼 민감하게 멕시코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은행이 열리고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에 아침 7시에 이 재무부 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별일 없을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만반의 준비를 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멕시코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멕시코는 어떤 나라인가? 사실 여러분들 막연히 중남미 멕시코 하면은 이렇게 마리아치가 나와서 기타 치고 또 데킬라 마시고 하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멕시코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리 많지가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멕시코 마약입니다. 총기, 마약. 여기 보면은 사진이 한 장입니다. 이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빈부격차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를 가지고 있고 시장도 어마어마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모여 살고 멕시코 시티에만 2천만 명 이상이 모여서 사는 그런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구스만이라 하는 멕시코의 마약왕이 체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송될 계획이 있는데 이 마약왕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물론 대형 비행기는 아닙니다. 마약 운반용으로 세스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대수가
멕시코 국영 항공사 비행기 숫자보다 많다. 어마어마한 저희들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그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면적. 여기 보면 표를 겹쳐놨습니다. 유럽 지도하고 멕시코 지도를 겹쳐놨는데 이 멕시코라는 땅은 사실은 위에 부분 뉴멕시코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 이런 게 옛날에 다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한테 많이 뺏겨가지고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덮쳐놓으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4개 국가를 다 합쳐놓은 영토와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자원도 가지고 있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건 큰 시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이제 그 소칼로 광장입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PwC에서 2050년에 경제 규모가 아마 멕시코가 세계 7위에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했고 이 자료에 보면 한국은 17위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표를 넣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리는 카를로스 슬림 회장입니다. 이분은 아메리칸 모빌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서 정보통신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포브스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의 5배 정도 되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씀한 베트남하고 또 TPP 영향도 사실 있었습니다. 베트남하고 멕시코가 세계의 제조창으로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리적인 인접성입니다. 미국하고 3,000km 이상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여기다가 담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북중미 한가운데 있습니다. 멕시코 밑으로도 5억 명 이상 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류 제조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A. 지금 전 세계 46개국과 FTA 체결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납타를 통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긴밀하게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멕시코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1달러어치를 수출을 하면은 거기에는 40센트 이상의 미국 부품이 들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산은 약 4%가 안 된다 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산보다도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조 경쟁력 있죠. 여기 보면 인건비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멕시코 인건비가 중국보다 더 싸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멕시코 인건비가 중국 생산자 인건비의 약 20% 이하, 20% 더 저렴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미국 자동차 산업 시간당 인건비의 5분의 1 정도 되는 저렴한 인건비로 임가공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잘 모르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멕시코의 생산 라인을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하면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은 거의 대부분의 라인이 멕시코의 생산 라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기아 자동차도 3조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이에 따라서 티어 1, 티어 2 협력사들이 많이 지금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약 1,800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띠우아나 지역에 사우스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인접하고 띠우아나 지역에는 대규모 전자 공장들이 들어가서 제조를 해서 한국에서 부품 가져와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대부분 수출하고 또 여기 주재원들은 샌티아고라는 미국에 살면서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멕시코 시티입니다만은 그 인근에 우리 대기업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생산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어떤 그 제조 시장, 큰 시장이라는데 인구 구조도
보면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게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였습니다. 여기 요새 뭐 출산 절벽이라 그러는데 인구가 절벽을 맞은 한국에 대비해서 멕시코는 무궁무진하게 젊은 층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력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오면 저도 이제 그 멕시코 시티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전철을 타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여기도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는 대부분 청년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3, 40년 후에도 어마어마한 구매력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디아스라는 사람이 멕시코에 아주 한 30년 이상 독재를 한 분인데요. 대통령이신데 멕시코 불쌍하다. 왜? 신으로부터는 멀고 미국에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과 멕시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후에 좀 피곤하실까봐 제가 급하게 아까 와서 이 파워포인트를 바꾸면서 던데보이라는 노래를 하나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1989년에 티시 히노호사라는 아주 멕시칸 가수가 통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일약 스타가 된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 가사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새벽녘 뛰어가는 나를 보내 밝아오는 새벽 하늘 아래 태양아 내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이빈국에 들키지 않도록.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처녀가 고향에 있는 자기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어렵게 일을 해서 돈을 붙이고 어려운 삶을 영유해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약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대스타가 되도록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뭐 잠깐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뒤에 들리시나요? 제가 이 노래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은 지금 뭐 이민을 규제하겠다, 송금을 규제하겠다, 또 트럼프 신당선자가 멕시코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오랜 역사를 노래 하나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애환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어떤 노래라든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하다 보니 많은 이제 착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노래에서도 나오듯이 이 많은 멕시칸, 히스패닉들이 미국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94년 이후로 나프타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최근에 나온 2016년에 나온 사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남자 멕시코의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사막을 통해서 멕시코에 미국하면서 또 죽고 하는 그런 애환을 담은 영화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미국과 멕시코의 또는 최근에 그 북미의 어떤 흐름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여기 보면은 무에르테스라고 이렇게 관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게 아마 티후아나 지역의 국경입니다. 이게 하얀 게 전부 십자가입니다. 이게 국경으로 밀국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 2004년에 373명이 죽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미국 내 히스패닉 분포. 이거는 미국 시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LA나 이렇게 서부 지역은 히스패닉 마켓을 공략해야 된다 하는데도 상당히 함축성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인구 총 3억 2천만 명 중에 12.5%인 4천만 명이 히스패닉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 히스패닉 중에 멕시칸이 58.5%, 즉 2,300만 명이 멕시칸입니다.
거의 10%또 여기 이제 합법적인 이제 이민자들이죠. 불법 체류자까지 다 합치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멕시코에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다큐멘테이션 서류 미비자라는 불법은 아니다는 거죠. 서류 미비자라는 말을 쓰고 또 자기 땅에 옛날 자기 땅에 내가 가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할 정도로 자기 땅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00만 명이 멕시코인들이 여기 파란 지역 인근으로 이 파란 지역은 50% 이상이 히스패닉 인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에 거의 이렇게 반을 그어가지고 이쪽은 히스패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긴밀하게 멕시코나 그 밑에 뭐 과테말라, 뭐 파나마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미국에 멕시코인이 없다면 영화입니다. 2004년인가 나온 아주 풍자 코미디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 내에 있는 히스패닉들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영화입니다. 잠깐만 한번 뭐 예고편인데요. 워낙 딱딱한 강의를 들어서 피곤하실 테니까. 이 영화는 실질적으로 제가 2000년 초반에 LA에 근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당국에서 엄하게 하니까 히스패닉들이 5월 1일 날 2007년 5월 1일인가에 일하지 말고 오늘 하루 데모를 하자 해가지고 시내에 쏟아져 나오니까 LA 시내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이 영화도 그런 겁니다. 멕시칸이 없어진다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발레 파킹할 사람 없고 한인타운에 접시 닦을 사람이 없어지고 세차장에 세차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택시 운전수가 없어지고 시정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급기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완화하겠다. 완전히 손을 들은 거죠. 이 영화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멕시칸을 찾고는 굉장히 환호하는 호세가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제 그걸 풍자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노래나 지금 이 영화는 뭐냐면은 지금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멕시코와 미국 간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거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신정부 출범해서 멕시코는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보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주요 발언 내용입니다. 나프타 최악의 협상이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3분의 1이 없어졌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겠는데 비용은 네가 내라. 그 다음에 이제 취임 100일 이내에 TPP 단판 짓겠다. 뭐 이런 거침없는 발언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설마하니 저분이 되겠느냐 하다가 실질적으로 당선되자마자 완전히 패닉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멕시코 관련 주요 공약이 미국 제1주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호무역 정책,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추방 및 송금 규제.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까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TPP를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 들어올 때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여러 장을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이민 단속 요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첫 해부터 약 40만 명 이상씩 계속 추방해 나가겠다. 왜? 미국 내에 있는 적법한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을 대폭 규제하겠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천 몇백만 명의 멕시칸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서 1년에 멕시코로 보낸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멕시코에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몰려드니까 멕시코의 가장 큰 외화 획득원은 외국인 투자입니다. 연간 한 270억 불 이상, 억 달러 이상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게 송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이 멕시코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 멕시코의 소비 시장을 돌리는 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을 규제해버리면 우리나라 일반 소비 제품의 멕시코 진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최대의 돈이 멕시코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멕시칸들이 신당선인이 규제를 할까봐, 세금을 매기고 할까봐, 또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막 할까봐, 막 고향에 있는 부모들한테 왕창 돈을 보내가지고 270억 달러 이상의 돈이 한꺼번에 멕시코로 들어와 버린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공약을 실천하겠다 나서니까 두 가지죠. 당근,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자마자 이 캐리어사라고 냉동기기 이런 걸 하던 회사가 멕시코로 투자할 생각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거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관세 부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려는 회사 또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회사는 전부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무역위원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겠습니다만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의 보호무역을 실현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두 분, 여기 NTC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 또 상무장관 윌버 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약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주요 공약이 TPP 탈퇴, 나프타 탈퇴 및 재협상 35%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요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TPP 탈퇴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TPP 탈퇴가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냐? 첫 번째는 멕시코,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과 멕시코는 TPP가 발효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제조기업들이 다 몰려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TPP가 결렬될 것이다. 왜냐? 지금 TPP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중국가의 GDP 총합이 12개국 총합 GDP의 85% 이상이 돼야지 TPP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미국이 가진 게 6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하는 거죠. 미국이 안 하겠다 그러면 TPP는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프타는 규정에 의해서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나프타 탈퇴하겠다.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지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겠느냐. 그리고 나프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탈퇴하겠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의회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요거는 상당히 유보적이고 그러나 재협상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멕시코는 재협상할 준비를 알아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항은 양보를 하고 이 나프타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관세 부과 부분은 굉장히 좀 유동성이 큽니다. 사실은 뭐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조정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경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 이럴 경우에 WTO에 분쟁이 붙을 수도 있고 WTO에 제소를 하면은 이거 해결하는데 2년,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멕시코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하자고 달려들지 않은 한,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피해도 크다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멕시코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로 거의 80%를 수출을 합니다. 멕시코 수출의 80% 미국으로 가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릴 경우에 미국에 있는 부품, 소재, 기계류 수출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사자가 이렇게 낮잠을 자는데 다리가 따끔해서 이렇게 보니까 모기가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피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빵빵하고 윤기가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손을 다 내리치고 있으니까 모기가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우스개 조크입니다. 요즘 멕시코에 아주 유행하는 조크입니다. 자,
공약 실현 가능성이 예상되는 영향입니다. 나프타 탈퇴 가능성에 대한 법률 분석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탈퇴 권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퇴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논란이 많지만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미국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또 탈퇴를 결정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지금 현지에서는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멕시코나 또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공약에 막 이렇게 엄포를 넣는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정치적인 제스처는 쓸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미국의 선거 제도상 예를 들면 51%만 이겨도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4년 후에 연임을 생각해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긴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의 산업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조치는 취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요 주에 해당되는 주요 산업들이 타격을 집중적으로 몇 가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기기기 이런 쪽이 몰려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우선적으로 좀 본 분석으로는 이것이 멕시코하고 한국이 상당 부분 경합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PwC하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2020년 재선을 고려해서 경합주에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 위주로 규제가 예상이 된다. 주요 경합주가 플로리다,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 주들이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요 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들, 자동차, 기계, 의류 이런 쪽에 규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멕시코의 주요 외화원 직접 투자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28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외국 투자들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나 금융 이런 쪽이 많은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용 효과라든가 수출 효과라든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두 번째가 송금액입니다. 이 중에 전체가 미국에서 사실 95% 이상이 미국에서 송금된 송금이고 석유 수출 금액.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멕시코 정부가 재정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바로 이 석유 수출 금액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동향입니다. 그럼 그 현지의 우리 기업들이나 현지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몇 개 기업은 최근에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포드사가 12월 5일 선거 이후에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 소형차 조립 공장을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이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그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을 해가지고 취소를 해버렸죠. 그날 멕시코 페소화가 또 폭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취소한다. 한 이런 우려.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스코, 시리뱅크, GM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구디어 계속해서 금년 말에 멕시코 계속 투자 가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세계적인 제조기업들의 멕시코행은 계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하고 한번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한번 봤습니다. 2016년에 예상되는 금액이 143억 불. 근데 우리나라는 105억 불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약 30% 이상이 외국인 투자들이 더 몰려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는 외국 투자의 절반이 제조업 쪽에 집중되어 있는 공장을 설립하고 고용을 하고 하는 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중에 20%만이
제조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 금액을 봤을 때 멕시코로 들어가는 제조업 투자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급하게. 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기업 유형이 많이 틀립니다.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내수시장에 파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 다릅니다. 띠와나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부품을 가져와서 띠와나에서 냉장고를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고, 또 핸드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있는 데서 핸드폰을 수입을 해가지고 내수시장에 파는 데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별로 묶어보면은 현지 제조 판매, 시장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단기간의 영향입니다. 북미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최근에 멕시코 페소화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그런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멕시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다 입장이 다 틀립니다. 어떤 기업은 아주 울상을 하고 다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동차 판매, 수입 판매. 달러를 주고 자동차를 수입을 해서 시장에 팔라고 보니 이 페소가 폭락을 해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버린 거죠. 소위 말해서 가격 경쟁력이 엄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딜러들은 자동차 달라고 난립니다. 멕시코의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딜러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해놨는데 차를 못 줍니다. 현대에서. 왜? 가격이 안 맞는다 이거죠. 옛날 가격을 주면은 달러로 환산하면은 수익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대신에 현지에서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 수출할 때 굉장히 달러로 이제 수출하면은 페소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여기 회사들은 이 단기간 동안에 굉장히 시장 불안정이 크고 미국 시장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FTA, 멕시코가 그래서 시장을 다원화해 나가는데 이걸 위해서 다른 데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입해서 단순하게 판매하는 데는 환율이 조금 불안정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내수 시장을 계속 공략해서 안정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 유통, 서비스, 금융 이런 거 하는 회사는 내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됐다.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멕시코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저렇게 나왔는데 멕시코 경제는 어떠냐? 최근에 IMF에서 스틸 양호하다. 왜냐하면은 경제정책이 건전하고 사업 환경이 좋고 또 생산활동 참여하는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또 해외에서 계속 송금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소매 판매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현지에서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런 페소는 출렁거리고 있느냐? 사실은 뭐 10%, 2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환율이 푹 떨어져 가지고 수익성이 올라가 버리면 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 환율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조위에 나온 분이 대통령입니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아주 잘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대응책, 멕시코의 대응책.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전략 시장을 다변하겠다. TPP가 깨졌으니까 이제 1대1로 FTA를 하겠다 해서 TPP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상무부 장관이 저희 쪽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한국하고 FTA 협상을 내년 2월, 다음 달이죠. 개시하겠다 해가지고 한국하고 멕시코 FTA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만 쳐다보고 안 살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유럽 이런 쪽하고 FTA를 해가지고 시장을 키워나가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어마어마한 중산층 또 밑에 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성화해서 시장을 더 키워나가서 대응하겠다. 이제는 미국만 보고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시장을 다변하는 것을 멕시코를 가장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가는데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멕시코 플랫폼이 스페인어권이고 해가지고 중남미 각국에 6억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 각국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 뭐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신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환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멕시코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분들은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peso로 계약을 해놨다가 앉아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로 계약을 하더라도 수출 대금 미회수권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안전자리에서 하루 지나면 4%, 5%씩 푹푹 떨어지는 환율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금 지급을 유예해달라든가 또는 못 갚겠다든가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배째라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현지에 무역보험공사 지사가 있습니다만은 지사장이 수출 대금 미회수권을 받으려고 온 군데 다니고 있는데 방탄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멕시코와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장 불안정성에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될 거다. 앞으로 진출 유망한 분야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차 산업.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2, 3년 후면은 멕시코가 우리를 제끼고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 그 다음 지금 현재 3위의 자동차 수출 국가입니다. 그 다음 미국으로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중에 자동차 부품 진출 지원 센터를 거기에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도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시장이 좋고요. 지금 인프라 중산층이 확대되어 나오고 또 멕시코부터 해서 저 밑으로 그동안의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쿠바도 있고 베네수엘라 뭐 차베스 해가지고 상당히 핑크 타이드 즉 온건 사회주의 성향이 많은 나라들이 중남미 전체를 사실 지배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 우파 쪽으로 돌아서고 시장 경제 쪽으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전체적인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할 때 새로운 개방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동안에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메이저 시장들이 굉장히 그 온건 좌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입을 규제하고 시장을 막고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이제 그 큰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리면서 특히 FTA가 멕시코하고 저희들이 체결되는 순간에 정부 조달이라든가 입찰, 대규모 공사 입찰이라든가 이런데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자상거래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소비재라든가 한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최근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장 증가 속도가 20% 이상 되고 그 전자상거래 증가 속도는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국 다음으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생산량이 한국이 460만 대, 멕시코가 36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나오고 있죠. 2020년 되면 860만 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우리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표에도 있습니다만은 2015년에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747억 달러. 한국은 245억 달러. 거의 한 3배 이상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를 제끼고 완전히 자동차 강국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 GM, 닛산, BMW, 도요타, 포드 각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현지에 생산 설비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특히 자동차 부품 쪽은 뭐 티어 1이든 티어 2든 뭐 또는 이번 OEM뿐만 아니라 AS 시장조차도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산업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 굉장히 유망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 그 멕시코시티, 파리, 마드리드, 그리스는 2025년에 디젤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녹색 성장의 시장이 열리지 않겠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전자상거래 시장, 특히 우리 소비재라든가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중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의외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니오라는 그 멕시코의 신흥 전자상거래 플랫폼하고 MOU를 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것을 행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 플랫폼에 한국 제품을 론칭을 하고 뭐 가전제품부터 해서 주로 화장품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의외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리니오사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5일 동안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가 10월 말에 개설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오픈해놓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저도 뭐 항공으로 물건이 오는데 소액으로 샀을 때 통관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뭐 많은 건 그 시험 구매니까 못하고 이 얼굴에 마스크팩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봤는데 대금 결제도 아주 쉽고요. 7일 만에 한국에서 보낸 것이 EMS로 제 책상 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세관이라든가 이런 전혀 검사 없이.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거기 가서 출장을 가고 바이를 찾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플랫폼, 새로 뜨는 플랫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 소비재, 한류와 연계되는 그런 제품들도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옆에 있죠. 전자상거래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15년에 32.8%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 몇 가지 막 주문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데 이 중남미 쪽은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품이 거의 없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CJ에서 거기에 유통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평가가 나와 있고 이것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샘플입니다. 저희들이 리니오라는 회사하고 멕시코시티에서 한번 해본 건데 화면이 커서 아마 깨끗하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을 론칭을 해봤는데 밑에 엠비어 인터내셔널이라고 나온 게 국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거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배송료까지 다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는데 뭐 지금 현재까지 배송 사고라든가 뭐 대금 지불했는데 이게 뭐 에러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 테스트 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밑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놨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이제 시간도 다 됐고 특히 멕시코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큰 시장이고 지금 현재 큰 시장입니다. 앞으로 큰 시장이 아니고 이미 크고 또 중남미의 어마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또 미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서부 쪽에 마케팅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그 라인을 밑으로 가져가서 팔 수 있고 또 스페인어권을 충실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장 잠재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아까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쪽, 중남미의 남쪽,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환율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미 브라질 시장은 이제 바닥을 찍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국제시장에서 브라질 국채가 굉장히 지난번 리우 올림픽을 넘기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2017년 또는 2018년 가면 브라질 시장은 완전하게 회복세를 띌 거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멕시코도 거의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커질 거다.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쪽은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데 지금 멕시코나 이런 쪽은 굉장히 이 플럭추에이션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거나 또는 가격을 산정할 때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지금 2015년 말에 각 기관에서 2016년 말 되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EIU에서 16.93이 될 거다. 스코시아 뱅크에서 16.68이 될 거다. 근데 롱 포캐스트라는 기관에서 21.71까지 갈 거다. 15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맞췄냐. 17년 말에 가면은 21.98.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21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것은 현재 진출해 있는 대기업, 판매 법인 이런 데는 정말 피를 말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고 요거는 몇 년 동안의 트렌드를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1992년에 아주 1달러 주면 3페소였습니다. 지금 현재 20.66이라고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포드 자동차가 멕시코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그날 21.5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몇 년 동안에
이 배수와 이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수출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마진을 남기는 게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뭐 몇 퍼센트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는 안전자리에서 엄청난 이 플럭추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제품도 좋지만은 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현지 상황을 굉장히 챙기시고요. 또 하나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특히 멕시코나 이런 쪽에는 그 인너서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그 인너서클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기업들은 프로젝트 수주 같은 거 할 때 그것을 부정부패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베이트 받는 거죠. 통상적인 리베이트가 말입니다. 보통 한 15%로 공식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멕시코 시티에 신공항을 지어요. 그러면은 이제 발주를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서 이제 입찰을 합니다. 하면은 그거의 총 대금의 한 15%는 이제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은 그런 게 회계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는 도대체가 이 미개한 나라고 부정하고 부패한 나라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건 걔네들의 관행이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거래할 때마다 붙이듯이 걔네들도 그 외에 또 뭔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거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또는 정치자금이나 또는 경찰들이 예를 들면 급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로 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이 틀렸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 할 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근데 현지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이거 리베이트 이런 거 우리 회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네들의 인너서클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현지 파트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하고 우리는 일정 마진을 넘겨주면서 안정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다든가 현지화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 저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상적인 관행이 다르다라는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원활하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멕시코 앞으로 불안정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환율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유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다. 우리가 다 옳은 게 아니다. 그죠? 간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칼포퍼라는 철학가가 얘기했는데 주관과 주관 사이에 진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번 우리 방식도 100% 맞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G2 시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 인생도체 유시장이라고 멕시코라든가 이런데 미국 인근에 아주 큰 시장들이 있으니까 이 시장들이 소위 쉽게 이해하면 니치 마켓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중국 가서 또 국내에서 추구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경쟁하는 그 노력에 10분의 1만 들여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시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 개척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